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계수리 강사 라프입니다. 그동안 영상을 못 올려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먼저 부족한 영상이지만 항상 기다려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원래는 일반 기계 기사를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들이나 개념이 필요한 부분들을 잡아드리는 영상을 주로 촬영하고 있는데, 제 강의 방법이 타 강사님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믿고 들어주시기는 하지만 이게 쉽게 될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이 개념이랑 흐름들이 시험에 어떤 식으로 적용시켜 나가는지 전체적인 문제 접근 방법과 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험은 2019년도 1회차 역학 부분 1번부터 60번까지 풀이해 볼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재료역학 부분 1번부터 20번까지만 풀이를 할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한 문제 한 문제 공들여서 해설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합리적으로 자신감을 키워드릴 수 있을까 하고요. 쉬운 문제라고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흐름 잡아가신다 생각하시면서 꼭 다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설 강의를 듣기 전에 혼자서 한번 풀어보시고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되실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럼 1번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는 5점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는 얼만가? 이렇게 나왔어요. 먼저 보기를 잠깐 보시면은 원점에 작용하는 X축 힘과 Y축 힘, 그리고 모멘트 힘을 각각 구해서 찾아줘야 하는 문제라는 거를 먼저 빨리 스캔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문제 접근 되셨으면은 힘 각각 구해 보시면 되겠다, 그죠? 먼저 이 그림을 오른쪽으로 가져와 가지고 X축, Y축 힘부터 구해 주시면은 힘 자체가 X축으로 200N만큼 작용하고 있으니까 X축은 200N, Y축은 0N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았다, 그죠? 그 다음은 모멘트를 구해 주셔야 되는데요. 모멘트 힘이 힘 곱하기 거리로 표현된다는 것까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 거리 부분이에요. 이때 거리는 해당 점에서 작용 힘까지의 수직거리예요. 그 개념을 여기서 적용시켜 보시면은 이렇게 수직선을 찾기 어려우시면은 연장선을 그려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그어보시면은 여기 부분이 수직거리가 되겠다, 그죠? 가끔 이 막대 부분이 거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개념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삼각함수 이용해서 모멘트 값 구해주시면은 400Nm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값 다 찾았으니까 정답 찾아주시면은 2번 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는 내압 원통 문제예요. 이 부분 사실 공식 자체는 정말 쉬운데 도대체 2T분의 PD로 풀어야 하는지 4T분의 PD로 풀어야 하는지 한 번쯤 다들 고민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유형 부분만 따로 영상을 찍어둔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문제 접근하기 전에 잠깐 공식 정리 간단하게 해보고 들어가 볼게요. 내압용기 문제는 원통 내압인지 구내압인지에 따라서 공식이 조금 달라질 거고요. 원통 내압일 경우에는 원주응력 시그마1은 2T분의 PD, 추궁력 시그마2는 4T분의 PD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주응력이 추궁력보다 2배 더 크기 때문에 원통 내압을 설계할 때는 원주응력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좀 쉽게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두께를 설계하라, 지름을 설계하라 등과 같이 설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무조건 2T분의 PD로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내압으로 넘어와서 구내압은 단면 모두가 원형이기 때문에 원주응력, 추궁력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방향에서의 응력 시그마는 4T분의 PD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가 나오시면은 4T분의 PD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있는 내압 용기 해석 부분을 들어보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렇게 공식 정리 한번 해봤고요. 이번 문제 같이 문제 접근해 보시면은 얇은 원통이 이런 말이 나왔다, 그죠? 그래서 원통 내압 문제구나 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두 개의 공식 중에서 어떤 걸로 풀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주 친절하게 원주응력은 얼만가 하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으니까 ET분의 PD로 풀면 되겠다, 그죠? 풀어보시면은 원주응력 시그마는 ET분의 PD는 25MPa 해서 답은 1번이다 하시면 되겠네요. 한 문제를 해설해 드리더라도 가능한 비슷한 유형들도 같이 잡아가실 수 있게 그런 힘을 길러 드릴 테니까 계속 집중하시고 계속해서 3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1단 고정 타단 지지보인데요. 부정정보 중에 하나다, 그죠? 필기 재료역학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고 물으신다면은 고민하지 않고 보해석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보는 정정보, 부정정보로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나눌 수 있어요. 너무 자세한 설명은 지루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은 정정보는 힘 평형, 모멘트 평형 이 두 가지 방정식을 통해서 힘 해석을 할 수 있는 보드를 의미해요. 대표적으로 외팔보, 단순 지지보가 있고요. 반면에 부정정보는 힘 평형, 모멘트 평형 방정식만으로는 힘 해석을 할 수 없는 보드를 의미해요. 미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뭐 그런 TMI는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1단 고정 타단 지지보, 그리고 양단 고정보가 대표적인 부정정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정정보는 방정식을 통해서 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SFD, BMD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올 거고요. 당연히 정말로 중요한 개념이 될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따로 강의 영상을 찍어뒀으니까 조금이라도 헷갈려 하셨다면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봐도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정정보는 이렇게 힘 해석이 간단하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부정정보 문제들이에요. 우리 참 대단한 학자님들께서 이런 일반적으로 풀 수 없는 부정정보들을 또 해석을 해내시게 됩니다. 그중 양단 고정보는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고요. 나와도 사실 좀 외워서 푸셔야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1단 고정 타단 지지보는 부정정보지만 힘 해석을 하는 방법이 정말 간단해요. 그래서 꼭 이 해석 방법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정말 자주 출제되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 지지보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할 건데요. 이 보에 외력이 작용하고 있지만 지지하고 있는 이 물체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보의 처짐은 제로가 될 거예요. 이 부분,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다, 그죠? 외력에 의한 처짐. 여기서는 모멘트에 의해 처짐이 발생하겠다, 그죠? 이 처짐 값은 지지점 반력에 의한 처짐량과 같다. 이렇게 놓고 푸시면은 A점의 반력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보 해석은 외팔보에서 위아래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외팔보 개념으로 처짐량을 계산해 줄 건데요. 이때의 처짐 공식은 좀 외워주셔야 합니다. 모멘트에 의한 처짐 공식은 이렇게 될 거고요. 지지점 반력에 의한 처짐 값은 집중하중에 의한 처짐이 될 거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 두 식을 같다고 두시고 반력 값을 찾아주시면은 RA는 이렇게 해서 정답 1번 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부정정보 중에서 1단 고정 타단 지지보는 힘 해석이 간단하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절대 반력값 자체를 외우지 마세요. 그럼 모든 유형을 다 외우셔야 되는데 그 값 다 외우실 힘에 반만 쓰셔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풀이 방법은 지지점에서의 처짐값은 0이다 또는 외력에 의한 처짐과 반력에 의한 처짐이 같다.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잡고 풀면 풀린다. 꼭 이 개념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리되셨으면 4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번째 문제는 진응력, 진변형률과 공칭응력, 공칭변형률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 부분 제가 학생분들께 물어봤는데 답은 곧잘 찾으세요. 근데 진응력이 뭐예요? 공칭응력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은 한 분도 대답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답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어렵지 않은 부분들은 개념을 한번 넣어보시면은 훨씬 공식 외우기도 편하실 거고요. 좀 더 기초가 튼튼한 공부를 하시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공돌이 공순이가 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 제가 넣어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엿가락을 양옆으로 잡아당긴다고 생각해 볼게요. 지능력은 진짜 할 때 진이다, 그죠? 영어로는 true의 t자를 따서 하첨자 t로 표현할 거예요. 개념을 잠깐 보시면은 변화된 실제 단면적에 대한 하중값이다, 그죠? 이렇게 가운데의 면적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 응력은 a분의 p에서 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응력값을 찾아줘야 하는데요. 이 값을 구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매번 변화하는 면적을 고려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진변형률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상태 1, 2, 3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고 생각했을 때 현재 길이분의 변형된 길이로 변형률 값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도 매 순간 현재 길이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변형률 값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학자님들이 야, 우리 그냥 무조건 최초 상태를 기준으로 응력값이나 변형률 값을 구하게 하자. 그 값이 크게 차이도 안 나고 구하기는 훨씬 쉽잖아. 이렇게 해서 초기 단면적에 대한 하중값을 나타내는 공칭응력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사용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게 될 응력 공식들이 모두 이 공칭응력 공식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없었으면 우린 지능력으로 매번 구해야 했을 거예요. 그죠? 참 감사하네요. 좀 더 나아가서 이 지능력과 공칭응력 둘의 관계를 잠깐 보자면은 지능력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면적을 고려해서 구해주는 값이었기 때문에 공칭응력 값보다는 무조건 크게 돼 있어요. 이 말을 왜 해드리냐면은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은 공식이 조금 헷갈리시더라도 답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기 1번과 2번 한번 보시면은 지능력은 ln1 플러스 공칭응력이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공칭응력을 10이라고 가정하고 지능력을 구해보시면은 지능력은 2.4 정도로 훨씬 작게 나와요. 이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이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 해도 개념을 알고 계신다면은 이렇게 1번, 2번은 무조건 틀렸다 하고 서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변형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변형률은 응력 개념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 변형률은 상태 1에서 2로 가는 변형량이 2고 2에서 3으로 가는 변형량이 1이었다면 최종 3에서의 변형량은 1이 되겠다, 그죠? 근데 공칭 변형률 개념은 초기 상태를 기준으로 변형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 개념으로 최종 3에서의 변형량은 1과 2를 더해서 3이 되면서 공칭 변형률이 진 변형률보다 크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4번 보기 한번 보시면은 진 변형률이 공칭 변형률보다 무조건 크게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공식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4번은 말이 안 되는구나 하고 서거할 수 있는 거죠. 답은 당연히 3번이었고요. 이렇게 공식을 외우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항상 이 개념이 어떤 건지 한 번쯤 호기심을 가지다 보면은 전체적인 역량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너무 거부감 느끼지 마시고 한 번쯤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5번 문제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100점 방지형으로 출제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문제풀이가 어렵다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읽었을 때 이런 유형을 접해본 적이 없으셔가지고 혼란이 오실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 과감히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사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이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말은 이렇게 무섭게 했지만 접근 방법만 아신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문제 접근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웹할보의 자유단에 집중하중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유단에서 250mm 되는 지점의 두께는 얼만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문 끝에 보시면은 보의 단면 두께는 변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읽으셨을 때 이 마지막 말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영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하진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뭐 이런 형상쯤 되겠다, 그죠? 이 부분을 H라고 했을 때 두께가 길이에 따라 변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아니고요. 바로 이 정보값들에 있어요. 허용 구피 능력을 줬고요. 그 공식 안에 H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멘트 값만 찾으면은 H 값을 구할 수 있겠다 하고 접근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 부분만 이해하시면은 이 문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정정보에서 SFD, BMD 해석은 무조건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 부분 따로 영상 찍어뒀으니까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고 바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오른쪽에 외팔보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SFD, BMD 순서대로 그려가시면은 SFD는 이렇게, BMD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여기서 250mm에 작용하는 모멘트 값을 구해줘야겠다, 그죠? 이 부분에서 두께를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공식 한번 써보면은 시그마는 Z분의 M, 이 공식은 다들 외우고 계신다, 그죠? 여기에서 이 H 값을 찾아줘야 되고 이때 M 값은 250mm 떨어진 상태에서의 모멘트 값, 여기 점에서의 모멘트 값이 될 거예요. 이 값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뭐 삼각형 닮은꼴을 이용한 비례식으로 풀어보면은 0.34m에서의 모멘트 값이 1020이었는데 그럼 0.25m에서의 모멘트 값은 얼만가 하고 식을 세워준 다음에 M 값 구해보시면은 750Nm라고 구해질 거예요. 나머지 정보값들 다 있으니까 위식에서 모멘트 값 넣어서 H 값 구해주시면은 33.97mm 해서 2번 되겠네요. 어렵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항상 기본에서 출발해서 문제 접근,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파악하시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니까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는 오일러 공식으로 유명한 자구라중 문제가 나왔어요. 이 부분 공식 하나만 외우시면 풀리고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확률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공식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구라중 P는요, n파이 제곱 곱하기 L 제곱분의 2i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기등 고정계수 n 값인데 이 값을 주는 경우가 있고 안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4개의 상황에 따른 계수값이 있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외워주셨으면 좋겠네요. 조금 팁을 드리자면은 자구라중 값이 클수록 자구라중이 잘 안 일어나겠다, 그죠? 그 말은 더 튼튼하다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1단 고정 타단 자유가 가장 위험하게 생겼고 양단이 꽉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가장 안전한 상태니까 이때의 개수가 가장 크다. 이 개념 가지고 외워주시면은 좀 더 도움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양단 회전 상태니까 n값이 1이겠고요. 답 구해보시면은 64.26kN 해서 답 2번 하시면 되겠네요. 7번 문제는 모호원 문제가 나왔어요. 모호원 1추궁력, 2추궁력, 조합응력, 더 나아가서 변형률 해석도 가능한 만능 힘 해석 방법인데요. 이 부분도 설명이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영상에 따로 모호원 작도법을 쉽게 설명해 뒀으니까 모호원 헷갈리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도움될 거예요. 이 문제는 그림처럼 2추궁력 상태에 놓여 있고요. 제가 알려드린 모호원 작도 순서에 따라서 표현해 보자면은 직교 좌표계 그려주시고 두 개의 좌표값을 찾아줄 건데 100,0 그리고 마이너스 50,0 되겠다, 그죠?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두 좌표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줄 거예요. 그 다음 중심점 C점과 반지름 값을 찾아줄 건데 C는 25,0, 반지름 값은 75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이렇게까지 해주시면은 기본적인 모호원 작도는 끝납니다. 여기서는 이때의 최대 전달 능력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전다 능력 타우는 y축이다, 그죠? 그래서 y축이 가장 큰 부분, 여기가 될 거고요. 이 값은 반지름 값이랑 동일할 거니까 구해주시면은 75메가파스칼 해서 1번 하시면 되겠네요. 8번 문제는 E, G, K 이 세 개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공식을 하나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 식 많이들 들어보셨다, 그죠? 공식이 조금 길기 때문에 외우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훌륭한 분들께서 또 쉽게 외우시는 방법들을 만들어 주셔서 여러 방법들로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방법 하나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되는데 에미야 2국에는 미역을 하나 더 넣고 3카에는 미역을 2개 빼라 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조금 웃기긴 한데 생각보다 기억에 잘 남더라고요. 아무튼 이 공식만 외우시면 풀 수 있는데요. 이 식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할 건데 보기 먼저 보시면은 모든 보기에 m값이 없다, 그죠? 그래서 이 m값을 식에서 소거를 시켜줄 거예요.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m은 뭐다 이렇게 식 변형을 시켜줄 거고요. 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 세 번째 식을 이용해서 m은 어떻게다 이렇게 식 변형을 시켜줄 거예요. 결과적으로 m은 이 두 식으로 쓰여질 수 있으니까 이 방정식이 성립을 하겠다, 그죠? 그래서 m을 소거한 두 번째, 세 번째 식을 가지고 각각 k값, g값, e값 입맛에 맞게 표현해 보시면은 k는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다 하고 찾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9번 문제는 단면적에 따른 허용 토크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문제 보시면은 중실축의 토크에 비해서 중공축의 허용 토크는 얼마만큼 더 견디는가 하고 문제가 나왔으니까 문제 접근하실 때 T1분의 T2를 가지고 풀어 나가야겠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각각 토크 값을 구해보시면 되는데 먼저 중공축 상태에서의 토크 T2는 비틀림 응력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주어진 정보값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실축 상태의 토크 T1은 비틀림 공식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름값이 안 주어졌다, 그죠? 그럼 이 지름값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 보시면은 중공 상태의 단면적과 중실 상태의 단면적이 동일하대요.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은 A1은 A2다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 식을 가지고 중실축 지름 구해보시면은 D1은 40cm다 하고 나올 거고 위식에 넣어서 T1 값 구해주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타우 사라질 거고요. 값 구해보시면은 1.7 해서 4번이다 하면 되겠네요. 10번 문제는 단면 2차 모멘트 I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 이 부분은 단면 1차 모멘트랑 같이 해서 개념 강의를 따로 찍을 생각이에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푸는 방법은 아시지만 그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좀 약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세한 풀이 방법을 설명드리기보다는 간단한 개념들을 좀 잡아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 유형별 강의 영상에서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먼저 단면 1차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에서 1차, 2차가 뭔가요? 2차 미분, 뭐 이런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이때 1차, 2차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단순히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 이 정도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력학 1법칙, 2법칙 뭐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요컨대 물체의 단면에서 모멘트 정의를 이용한 첫 번째 공식 그리고 모멘트 정의를 이용한 두 번째 공식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개념은요. 선생님,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 아닌가요? 왜 여기 공식에는 힘이 없는데 왜 모멘트라고 부르나요? 하고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모멘트 정의를 절반만 알고 계셔서 그런 겁니다. 모멘트는 어떠한 물리량 곱하기 거리로 표현되는 값이고요. 물리량 안에 어떤 값들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하셨던 모멘트는 모두 물리량에 흰 값만 들어간 모멘트를 봤기 때문에
아, 모멘트는 무조건 힘 곱하기 거리구나 하고 착각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공식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면 1차, 2차 모멘트에서 물리량 값은 면적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마지막 개념은 가장 중요한 단면 1차 모멘트 그리고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하는 목적이 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단면 1차 모멘트는 바로 물체의 도심을 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식인데요. 단순히 이런 직사각형 그리고 원형 등과 같은 물체의 도심은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다, 그죠? 근데 뭐 이런 물체의 도심을 구하라 하고 주어진다면 어떻게 구하시겠어요? 그때의 도심을 찾는 방법이 바로 단면 1차 모멘트 공식입니다. 도심은 역학 해석의 엄청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도심을 찾는 공식은 역학 발전에 아주 큰 기여를 했어요. 그리고 2차 단면 모멘트 I 값을 구하는 목적은 구조물의 힘 강성을 알아보기 위한 값이에요. 물체는 많은 상황에서 외력에 의한 힘 저항을 받게 되는데요. 이 힘을 견디게 설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척도를 단면 2차 모멘트 I 값으로 두고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I 값의 하 개념으로 단면 계수 Z 값이 나오게 되고 이 값으로 우리 모멘트 응력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짐량 등과 같은 해석에서 I 값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두 개념 어느 정도 이해되셨나요? 사실 평행축 정리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개념들을 알려드릴까 고민을 잠깐 했지만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는 분들은 많지만 이런 개념을 한 번쯤 잡아가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이 정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 계산 해석 문제를 따로 올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해당 문제는 2차 단면 모멘트를 물어봤다, 그죠? 사각형에서의 I 값은 12분의 BH3성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세 부분 잘라서 구해보시면은 이렇게 답 나올 거고요. 3번 하시면 되겠네요. 풀이 해설이 조금 엉성하긴 했는데 이번 문제 수준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와우, 이제 절반 왔네요. 어떤가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 강사님들과는 조금 해설 영상이 다르기 때문에 갑자기 많은 새로운 지식들이 들어오셔서 힘드신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좀 힘드신 분들은 잠깐 정지하셨다가 마지막 10문제까지 힘내서 풀어보도록 하죠. 11번 문제는 단순 응력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으실 거고요. 출제자 의도만 조금 파악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해당 정보값들로 그림 한번 표현해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이때 봉이 받는 응력은 인장 응력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시그마는 A분의 P로 풀어줄 거기 때문에 이때 봉의 길이는 응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는 걸 너는 아니? 이 점 하나랑 지금 보시면은 단위들이 조금 복잡하게 섞여 있다, 그죠? 통일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너 단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니? 요 정도 개념을 물어보는 게 출제자의 의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학생분들께 종종 말씀드리고 있는 게 최근 기출 유형들을 보시면은 단순 공식 대입으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정확한 개념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들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는 문제 은행식 공부를 통해서 필기 합격을 하시는 게 가능했지만 요즘 추세는 그렇게 공부하시다가 제가 피본 사람들 많이 봤으니까 기본적인 개념들은 꼭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공식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정답 구해보시면 이렇게 해서 4번 되겠네요. 12번 문제. 이런 그림 많이 보셨다, 그죠? 비틀림 해석 문제인데요. 이 부분도 많은 학생분들이 최종 공식을 그냥 외워서 푸셨을 것 같아요. A점에서의 토크는 A 플러스 B분의 토크 곱하기 B. 반대로 B 지점에서의 토크는 A 플러스 B분의 토크 곱하기 A. 이렇게요. 제발 이렇게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공식 사용 하지 마세요. 자격증 합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친구처럼 면접장에서
야, 자격증 따봐야 아무런 쓸모 없고 합격과 동시에 다 까먹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주눅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현재 R&D 실무로 일하면서 기계 기사에서 쓰였던 개념들 충분히 사용하고 있고요. 공식 암기로 문제를 풀이했던 게 아니고 개념을 통한 실제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잘 까먹지도 않아요. 물론 처음에는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좀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하시다 보면 정말 다들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제가 개념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모멘트 작용점에서 비틀림각은 얼만가 이렇게 물어봤다, 그죠? 해당 지점에서의 비틀림각 세타는 왼쪽에서 해석한 세타 A와 오른쪽에서 해석한 세타 B가 동일해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이 다르다? 그럼 비틀림각이 서로 다르니까 당연히 파괴가 일어나야겠다, 그죠? 그러니까 세타는 세타 A, 세타 B와 모두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았다, 그죠? 여기까지 되었으면은 비틀림각 공식은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세타는 GIP분의 토크 곱하기 L이다. 이렇게 됐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식 중에 하나의 식만 알아도 이 세타 값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각각의 토크 값 TA, TB 값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값 중에 하나를 찾으셔야 세타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 값을 한번 구해보려고 이 방정식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식 하나로는 토크 값들을 찾을 수 없겠다, 그죠? 결과적으로 토크에 관련된 식 하나가 더 필요해질 텐데요. 우리 BMD 해석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외력에 의한 모멘트 값과 반력에 의한 저항 모멘트 값의 합은 같아야겠다, 그죠? 그래야 파괴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이 부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SFD BMD 선도 강의 영상 찍어놨다고 했다, 그죠? 그 영상 계속 보시면서 꼭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T는 TA 플러스 TB라고 쓸 수 있어요. 이 식을 가지고 식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토크 값 나와 있으니까 1.5는 TA 플러스 TB다. 이렇게 쓸 수 있었고요. 그럼 우리 식 두 개에 미지수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에 의해서 T 값들 찾을 수 있겠다, 그죠? 구해보시면 TA는 0.9, TB는 0.6이라고 구해지게 될 거예요. 위식 중 하나에 넣어서 세타 값 찾아주시면은 세타는 0.45 라디안 해서 1번 하시면 되겠네요. 13번 문제는 최대 굽히 응력 문제가 나왔어요. 정정보 문제는 필요하든 필요 없든 모의고사로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SFD, BMD를 습관적으로 그려보시는 연습을 하세요. 그 숙달이 나중에 큰 힘이 돼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다들 기계적으로 쉽게 푸셨겠지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굽히 응력 시그마는 Z분의 M 해서 여기서는 모멘트 맥스 값만 찾으면 문제 풀리겠다, 그죠? 우리 단순 지지부에서 가운데에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최대 모멘트 값이 가운데에서 발생한다는 거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요. 집중하중의 위치가 이동하는 경우에는 각 상태에 따른 최대 모멘트 값들을 비교했을 때 보의 가운데서 외력이 작용할 때가 다른 곳에서 외력이 작용할 때보다 최대 굽힘 모멘트가 크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가운데에 외력이 작용할 때 최대 모멘트가 50이었고 가운데보다 조금 왼쪽으로 치우친 위와 같은 그림에서 최대 굽힘 모멘트를 구해보니까 100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둘 중에 보는 100이 더 큰 모멘트를 받는 상황이니까 100을 대입해줘야 될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가운데에서 외력이 발생할 때가 가장 큰 모멘트가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렇게 문제를 푸시라는 게 아니고요. 왜 이 공식을 써서 푸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풀이에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외력이 가운데에 작용할 때 최대 힘이 작용하나? 에이, 모르겠고 나는 이 공식밖에 모르니까 이렇게 써야겠다. 이렇게 풀이하셔서 맞추는 거랑 이 보에 가운데에 외력이 작용할 때가 최대 굽힘 모멘트가 발생을 했고
그때 최대 굽힘 모멘트 값은 이거였어 하고 문제 접근을 하시는 거랑은 추후 실력 향상에 차원이 다른 속도를 보이실 거라 확신합니다. 제가 그 증명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먼저 힘 평형 방정식, 모멘트 평형 방정식들을 통해서 식 한번 써보시면은 이렇게 될 거다, 그죠? 여기서 RB 값을 구해보시면은 이렇게 될 건데요. 오른쪽에서 해석한다고 했을 때 모멘트 맥스는 RB 곱하기 여기의 거리 L-X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최대 최소 미분 개념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유도 과정 한번 보신 거랑 안 보신 거랑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억지로 이해해 보려고 너무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때 모멘트 값은 x가 변수인 3차 함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식 정리를 통해 표현해 보시면은 x가 2분의 1l일 때 최대 모멘트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분 개념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가운데에서 외력이 작용할 때 모멘트가 최대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때의 반력값들은 각각 2분의 w 값이니까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SFD, BMD 표현해 보시면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모멘트 최대값 4분의 WL 될 테니까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답은 4번이다 하면 되겠네요. 14번은 탄성에너지와 라미의 정리 개념을 혼합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형태의 유형은 최근 기출에서 종종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한번 풀이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탄성에너지 유형이 나오면은 4가지 탄성에너지 중에서 어떤 공식으로 풀지를 결정해 주셔야 돼요. 4가지 공식 한번 보시면은 먼저 수직력에 의해 발생하는 수직 탄성에너지, 전단력에 의해 발생하는 전단 탄성에너지, 굽힘 모멘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굽힘 탄성에너지, 그리고 비틀림 모멘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틀림 탄성에너지, 이렇게 대표적인 4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부재가 받는 힘이 어떤 에너지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전단이랑 비틀림은 아니라는 게 여기서는 쉽게 와닿으실 것 같은데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굽힘 탄성일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죠? 근데 여기 고정된 부분을 보시면은 힌지가 달려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이 부재는 회전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멘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따로 없는 거죠.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힘은 수직 탄성 에너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때의 힘은 우리 세 힘의 평형관계를 나타낸 식 라미의 정리 있었다, 그죠?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강의한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문제 접근 끝났으면은 트러스 전체에 저장되는 탄성 에너지를 물어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다, 그죠? 결론적으로 PAB 값 그리고 PBC 값만 구하면은 답 구할 수 있는데 라미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보시면은 PAB는 8kN, PBC는 5kN이라고 나올 거고요. 전체 에너지 158.75kJ 해서 답 3번 하시면 되겠네요. 15번 문제는 외팔보에서 다음과 같이 외력이 작용할 때 B점에서의 회전각은 얼만가 하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보의 처집량과 회전각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반 기사에서 배우는 방법은 2가지 정도 있었다, 그죠? 면적 모멘트 방법과 중첩법, 이 2가지를 이용해서 모든 보해석을 할 수 있었어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공식을 쓰는 게 유리한지, 어떤 공식을 쓰면 안 되는지 판단하시는 힘을 기르시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이 유형들을 강의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면적 모멘트 또는 중첩법 이 중 아무거나 쓰셔도 관계없을 거고요. 저는 중첩법이 좀 더 간단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중첩법의 원리는 간단해요. 외력이 여러 개 작용하더라도 각 외력당
처짐량과 회전각을 독립적으로 구해서 더해도 전체 해석과 동일하다 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에서 외력 P에 의해 생기는 회전각과 분포화중 Q에 의해서 생기는 회전각을 각각 독립적으로 구해서 더해주면은 B점에서의 전체 회전각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럼 우리 세타 B는 세타 1 플러스 세타 2라고 볼 수 있고요. 집중화중에 의한 회전각 세타 1부터 구해보시면은 이 부분은 공식이니까 좀 외워주셔야 되고요. 2EI분의 PL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구해보시면은 2I분의 500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분포화중에 의한 세타 2 값을 구하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우리 외팔볼을 여기까지만 있다고 가정하고 회전각을 구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공식은 8EI분의 QL 삼성이다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보가 길어진다고 해서 회전각이 달라지나요? 아니죠. 그냥 이 보는 이 분포화중에 의해서 생기는 처짐 회전각에 의해서 같은 각도로 쭉 처지기만 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분포화중이 부분적으로 있는 외팔보의 회전각을 구할 때는 분포화중이 작용하는 부분까지를 길이 L로 두고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 부분만 이해하시면은 문제는 다 푼 거나 다름없습니다. 세타2는 이렇게 나올 거고요. 값 넣어서 구해주시면은 2i분의 180이라고 나올 거예요. 결론적으로 세타 B는 이 두 값을 더해주시면 되는데요. 더해보시면은 2i분의 680 해서 답은 4번이다 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슬슬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16번은 단순보 처짐 해석인데요. 중앙에서의 처짐이 0이 되도록 하기 위한 P의 크기를 물어봤다, 그죠? 밑으로 눌리는 분포화중에 의한 처짐 델타 W와 중앙에서 위로 올리는 집중화중에 의한 처짐량 델타 P가 같다고 풀면 되겠다, 그죠? 각각의 공식은 좀 외워주셔야 되고 델타 W는 384EI분의 5WL4성 해서 2i분의 33.75 하고 나오게 될 거고요. 델타 P는 48EI분의 PL3성이다 해서 2i분의 4.5P 하고 나올 거니까 두 값을 위식에 대입해서 P 값 구해주시면은 7.5kN 해서 답은 4번이다 하시면 되겠네요. 17번은 굽힘 모멘트가 작용할 때 생기는 최대 전단 응력, 수평 전단으로 알려져 있죠. 이 값은 얼마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수평 전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선생님, 아니 왜 굽힘 모멘트가 발생하면은 굽힘 응력만 있어야지 갑자기 웬 전단 응력이 생기나요? 하고 의문이 드실 텐데요. 이 개념도 추가적인 강의가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어떤 힘인지만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보가 두 개 겹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때 가운데에 힘을 주어서 굽힘 응력을 발생시키면은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때 가운데 결을 잘 보시면은 두 개의 보가 밀려서 뒤틀려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굽힘 응력이 생기면은 보가 여러 개일 때뿐만 아니라 하나일 때도 부재 내부의 결을 확인하면은 전단력에 의해서 조금씩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힘이 바로 수평 전단력이라고 불리는 친구입니다. 조금 어렵다, 그죠? 주변에 책 같은 게 있으면은 그 책을 굽으러 보셔도 이와 같은 현상에 의해서 책 페이지마다 조금씩 밀려나는 현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힘은 부재의 가운데에서 최대 전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부재가 사각형이면 전단응력 A분의 P에다가 2분의 3을 곱해서 구해줄 거고 원형 단면이면은 3분의 4를 곱해줘서 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이 그림들 잠깐 치우고 다시 문제를 풀러 가볼 건데요.
여기서는 원형 단면일 때의 최대 전단력은 이렇게 물어봤다, 그죠? 그래서 타우는 평균 전단능력 A분의 F에다가 3분의 4를 곱해서 구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식을 쓰고 보니까 F값을 찾아야 하는데 F값을 구하려면은 또 SFD, BMD 그려봐야겠다, 그죠? 한번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Fmax는 2분의 W 곱하기 L이다 하고 나올 건데 이때 W 값도 모른다, 그죠? 천천히 흐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뭘 구하는지 그리고 그 값을 왜 구하는지 계속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W 값만 찾으면은 F 값 찾을 수 있고요. 이 F 값을 위식에 넣어서 타우 값 구해주시면은 답을 찾을 수 있겠다, 그죠? 이 W 값을 어디서 구할 거냐면은 문제에서 구피 능력이 이만큼이다 하고 주어졌다, 그죠? 그래서 구피 능력을 이용해서 W 값 찾아줄 건데 시그마는 Z분의 M에서 이때 모멘트 M 값은 BMD 선도에 의해서 8분의 WL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이 값도 막 외우시던데 외워서 푸는 거 좋아요, 좋은데 이 개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걸 까먹었을 때 유도하실 줄은 아셔야 돼요. 아무튼 이 모멘트 값 찾았으니까 이 모멘트 값 위에서 W 값 구할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이 W 값을 F에 적용시켜서 F 값 찾았고요. 결과적으로 타우 값 구해보시면은 15.58 kPa 해서 답은 4번이 아니고 2번 하셔야겠다, 그죠? 2번 하시면 되겠네요. 점점 목소리가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계속 힘내볼게요. 18번은 토크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B와 C 치차의 피치1 직경비가 주어졌을 때 두 축의 최대 전단 능력이 같아지는 직경비는 얼마인가 하고 물어봤다, 그죠? 일단 전단 능력이 같아질 때 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타우1은 타우2다 하고 식을 써서 출발해 볼게요. 타우1부터 구해보시면은 비틀림 전단 능력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구해질 거고요. 타우2 구해보시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았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올 건데요. 바로 같이 물려있는 상태에서의 회전력 P값은 서로 같다예요. 토크가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던데 토크가 같은 게 아니고 토크를 발생시키는 힘, 회전력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의 풀리 직경에 의해서 출력 토크 값을 변화시키는 동력 장치들을 만들곤 하죠. 이 개념은 필답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은 개념 잘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위 두 식을 이렇게 P1은 P2와 같다 이렇게 두시고 정리를 하시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 식을 정리해서 D1분의 D2는 9의 3분의 1성이다 해서 답은 3번이다 하시면 되겠네요. 19번은 외팔보 처집량을 구하는 문제다, 그죠? 공식 외워주셔야 되고 분포화 중일 때는 8EI분의 WL4성 해서 3번 하시면 되겠네요. 자, 재료역학 마지막 20번 문제인데요. 문제 잠깐 읽어보시면은 초기에 두 막대는 1cm만큼 떨어져 있었고요. 이때 두 막대에 인장력을 가해가지고 늘린 다음에 B와 C점을 핀을 꽂아서 두 막대를 고정시키려고 한대요. 그리고 이때 연결 후에 막대에 작용하는 인장력은 얼마인가 하고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변형량과 관련된 문제는 변형량 람다는 A2분의 PL이다 라는 공식이 있었고요. 정보값들 다 있으니까 P값 구해주시면은 133.3kN이다 해서 답 4번이다 하시면 되겠네요. 어떤가요? 재료역학 문제 잘 정리되셨나요? 좀 더 빠르게 해설을 해드릴 수도 있었는데 처음 기출해설을 하는 부분이기도 했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시는 거 보면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지 그 근거가 뭔지
스토리를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걱정이 됩니다. 재료역학 잘 정리해 보시고요. 영상 반응이 괜찮다면 이후 연력학, 유체역학도 추가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피드백 부탁드릴게요. 오늘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